경수님, 오늘만은 허락해주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미세하게 떨리는 숨결로 그에게 자신의 온몸을 내어줬습니다. 젖은 셔츠가 서로의 살에 밀착된 채 두 사람은 이불도 없이 얇은 담요 하나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벅지를 타고 천천히 올라갔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선 굵은 빗줄기가 처마를 때렸고 별채 안 작은 등불 하나만이 침대 위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습한 공기 속 식은 땀과 은밀한 체온이 섞인 그 방 안은 단 한 걸음, 단 한마디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 올렸고 그녀는 더는 참지 못한 듯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건 비오는 여름밤 부서지는 숨소리와 한 남자의 간절함 그리고 한 여자의 결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본체 거실 소파에선 그녀의 남편이자 그 남자의 상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 방 안 모든 것을 더 짜릿하고 더 치명적으로 만들고 있었죠. 도대체 왜 그들은 이런 관계를 택하게 되었을까요? 금기를 넘어선 이들의 시작은 며칠 전 회사 엘리베이터에서의 우연한 재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진은 긴 머리를 정갈이 말아 올리고 검은색 셔츠 원피스를 매만졌습니다. 남편 대신 그날 중요한 계약 보고를 위해 본사에 들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안엔 이미 그녀의 존재를 아는 이들이 많았지만 이처럼 직접 회의에 나선 건 몇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몇 걸음 안에 조용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꾸벅 숙였고 그녀는 멈칫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차장님, 오랜만이네요. 유진의 낮은 목소리에 상우는 눈빛만으로 대답했습니다. 몇 초의 침묵. 두 사람은 동시에 타이밍을 놓쳤고 엘리베이터 문은 부드럽게 닫혔습니다. 상우는 엘리베이터 천장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외면한 채 손에 들고 있던 회의 자료를 한 번 더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그녀를 마주한 순간 가슴 한쪽이 깊이 눌린 듯 아팠습니다. 감춰왔던 감정이 단 하나의 눈빛으로 되살아났습니다. 회사 전체가 알아도 그는 오직 그 여자를 위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도진 대표의 아내, 누구도 넘보지 못할 위치에 있는 그녀를 그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묻고 살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의 삶에 다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녀의 향, 그녀의 걸음, 그녀의 말투 하나까지. 상우는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 상우는 늦은 시간 사무실에서 혼자 커튼 너머 유진이 건너편 회의실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절대 다시는 마주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의 코앞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녀 역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한참 동안 심장이 뛰는 소리에 귀를 막고 있었다는 것을요. 남편의 회사 안에서 다시 마주한 한 남자. 그 남자의 눈빛은 분명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을 잊지 못했다고. 그렇게 묻어둔 감정은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유진은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그 남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차가운 듯 따뜻하고 침착한 듯 깊은 그 눈빛은 그녀의 마음 한쪽을 찔러놓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 대표 이도진은 다음 주 지방 워크숍 일정에 참석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대신 좀 가줘. 회의 자료야 다 준비돼 있고 거기 별채 숙소도 조용하고 좋아. 그 말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떠나는 외부 일정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 경기도 외곽의 한 리조트에서 그녀는 다시 그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차장님도 계셨네요? 네, 오늘 도착했습니다.
짧은 인사와 함께 스쳐 지나가는 손끝. 어쩌면 일부러 부딪힌 듯한 어깨. 상우는 회의가 끝나고도 유진이 앉은 자리 근처를 자꾸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타러 나가면 그는 물을 뜨러 갔다가 자연스레 말을 걸었고, 그녀가 외투를 놓고 나오면 그는 가장 먼저 챙겨 건넸습니다. 밤엔 좀 쌀쌀하더라고요. 별채라 난방도 약하던데. 그는 그렇게 그녀 곁을 조심스럽게 서성였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하지만 절대 모른 척하지는 않게. 유진은 그런 그의 태도에 어느 순간 마음이 무장해제되는 걸 느꼈습니다. 긴 시간 누군가에게 이렇게 따뜻한 배려를 받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회식 자리에서 다른 직원들이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드는 사이 유진은 살짝 술이 올라와 자리에서 일어나 별채 쪽으로 걸음을 옮겼고, 그 뒤를 멀리서 조용히 따라오는 그림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외로움은 그의 눈빛을 통해 천천히 읽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공간, 같은 공기를 마시며 서로에게 한 발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별채의 밤이 그들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죠. 별채 뒷길은 리조트 메인 건물과 달리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밤 공기는 습기를 머금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 벤치 하나가 나지막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 무릎을 모으고 어깨를 움츠린 채 한참을 멍하니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어떤 말도 담기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많은 감정이 고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와 함께 그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춥진 않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그의 존재를 받아들이듯 옆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상우는 말없이 벤치 끝에 앉았습니다. 서로의 어깨 사이엔 두어 뼘 정도의 거리. 그러나 마음속 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엔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미동 없이 그 말의 의미를 곱씹듯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뒤로는 이젠 그게 안 됩니다. 그녀의 눈가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상훈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냥 계속 혼자 감추고만 있기엔 내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서요.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 역시 그의 존재가 더 이상 예전처럼 남편의 직원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끝내 손은 닿지 않았지만 온기가 전해지는 거리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손을 뺏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작은 숨을 내쉬며 그의 쪽으로 몸을 약간 기울였습니다. 별채 뒤 벤치, 두 사람은 아직 말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로가 가진 외로움은 어렴풋한 바람과 함께 서로의 옆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의 방 앞에는 따뜻한 물병과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밤 공기 차가웠죠. 감기 조심하세요. 상훈. 그녀는 그 종이를 오래 바라보다 가슴께에 조용히 접어 넣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기 전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상훈. 워크숍 둘째 날 밤 리조트 별채와 본체는 흐릿한 안개와 비에 잠겨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메인홀에 모여 가벼운 술자리를 갖고 있었고 그 자리에 유진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이도진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는 젖은 우산을 접으며 여유롭게 웃었고
유진의 눈빛은 당황과 놀람이 교차하는 빛을 띠었습니다. 딱히 할 일도 없어서 마누라 보러 왔지. 대표는 일부러 유진 옆에 자리를 잡았고 회식 분위기는 그 순간 미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대표의 눈치를 보며 억지 웃음을 짓거나 조심스레 잔을 들었습니다. 상우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유진은 애써 웃고 있었지만 무릎 위 손가락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는 소주 잔을 기울이며 여느 때처럼 유쾌하게 분위기를 주도했지만 누가 봐도 그녀는 그 자리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술이 돌면서 대표는 얼굴이 붉어졌고 말수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결국 밤 10시가 넘자 대표는 좀 쉬다 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직원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대표를 뒤따랐다가 그가 본체 거실 소파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잠든 걸 확인하고 다시 별채로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문을 닫고 등을 기댄 순간 누군가의 발소리가 조심스레 복도를 따라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녀 앞에 섰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견딜 듯 말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 사람 잠들었어요. 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그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문턱 안쪽 조용히 글을 들였습니다. 상우는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엔 커튼도 제대로 쳐지지 않은 채 희미한 조명이 그들의 실루엣을 길게 느리고 있었습니다. 비는 더 굵어졌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그녀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그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앉은 자리에서 조용히 그녀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의 체온에 자신을 맡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방은 이제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감정이 피어나는 공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밤사이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천장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창틀이 별채의 고요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그녀가 앉은 소파 건너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한 손으로 무릎을 감싼 채 서늘한 공기 속에 조금씩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전기난로를 켰고 그녀의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도진, 소파에서 그냥 자고 있었어요. 술도 많이 마셨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엔 비 좀 잦아들겠죠.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말고 좀 쉬어요. 별채는 폭우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외부와 연락은 어려웠고 본체와도 우산 없이 오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의 숨결만으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녀가 덮고 있던 담요 끝을 살짝 잡고 조심스레 자신 쪽으로 덮었습니다. 담요 아래 두 사람의 손이 살짝 닿았고 그녀는 그것을 빼내지 않았습니다. 상훈 씨는 늘 이렇게 조용했나요? 조용한 게 익숙해서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에 약간 눈썹을 풀며 소리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깥의 폭우와는 달리 방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강하게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담요 안쪽에서 살짝 손을 움직여 그의 손등 위로 올렸습니다. 작은 터치 하나였지만 그 감각은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한순간에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고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손을 그대로 놓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번져가는 그 공간에서 시간은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금기의 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담요 아래에서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감싸 안았고 그녀는 이번에도 빼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서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천천히 감정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창밖에선 여전히 굵은 빗줄기가 처마를 내리쳤고 별채 안은 잔잔한 숨결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조그마한 난로 하나가 방 안을 덮이고 있었고 둘이 덮고 있던 담요 아래선 젖은 셔츠가 살에 그대로 밀착돼 있었습니다. 상우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유진은 작게 숨을 삼키며 그의 얼굴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마가 맞닿고 코끝이 닿자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형수님, 오늘만은 허락해 주세요. 그 말은 간절함이 아니라 오래도록 억눌린 감정의 무너짐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서서히 감겨오는 눈꺼풀로 그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벅지 위로 천천히 올라갔고 셔츠 천 사이로 그녀의 체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유진은 더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스쳤고 두 사람은 아주 조용히 서로의 입술에 숨을 섞었습니다. 그녀의 셔츠 단추는 하나씩 풀려나갔고 젖은 속옷 위로 그의 손이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미세하게 떨리는 숨을 내쉬며 담요 안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거절도 멈춤도 없이 그 손을 천천히 자신의 허리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숨소리가 잦아들었고 그는 그녀의 몸 위에 조심스럽게 몸을 눕혔습니다. 이불도 없이 담요 하나 아래에서 두 사람은 모든 걸 섞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덮으며 죄책감과 욕망 그리고 오래된 허기를 한순간에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끌어안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겠네요. 상우는 말없이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본체 소파에선 이도진이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다면 그의 분노는 어디까지 치닫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은 그런 미래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관계가 가장 조용한 곳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유진은 침대 가장자리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따뜻했지만 머릿속은 시리도록 복잡했습니다. 담요 안 상우는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고 있었고 그녀는 팔 아래 갇힌 듯한 그 온기가 더 이상 편하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상훈의 손이 움직이려 하자 유진은 먼저 그의 손을 살짝 밀어내며 일어났습니다. 말없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등을 돌린 채 창밖에 흐릿하게 비쳐오는 본체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표님이 깨면 어쩌죠?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스스로에게 묻는 듯 낮고 불안정했습니다. 상우는 뒤늦게 몸을 일으켰고 잠시 그녀의 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어두우니까. 하지만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남편의 얼굴, 사무실 직원들의 눈빛,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침대 옆 그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움켜쥔 채 입술을 질끈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상우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인 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셔츠, 어깨에 남겨진 그녀의 손자국.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단추를 채웠습니다. 형수님, 전 먼저 나갈게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깥은 아직도 비가 오고 있었고 그의 어깨는 서서히 젖어갔습니다. 상우는 별채 뒤편을 따라 조용히 본체 뒷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게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가슴속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유진은
그의 체온이 사라진 공간을 껴안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이 천천히 베개에 스며들었습니다. 워크숍 마지막 날 아침, 유진은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다 붓을 놓쳤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창밖은 뿌옇게 흐려 있었고 그녀의 안색 역시 창밖 풍경처럼 어두웠습니다. 대표는 본체 거실 소파에서 머리를 싸준 채 숙취에 찌든 얼굴로 일어나 어제 내가 무슨 말 했냐며 웃었습니다. 유진은 애써 무표정한 얼굴로 간단한 해장죽을 내주었습니다. 대표는 그녀를 보며 낯선 공기를 감지했는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너 어젯밤 늦게 들어왔지?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었어요. 그녀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조용히 식탁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본사로 복귀한 이후 작은 기류는 사무실 구석구석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마누라 그날 별채에 혼자 있었잖아. 근데 말이야, 차장님이 그날 아침에 별채 뒤편 쪽에서 들어오는 거 봤다더라. 소문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빠르고 자극적으로 번져갔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졌고 몇몇은 회의 도중에도 괜히 상훈의 얼굴을 흘끔거리며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 기류를 감지한 건 부장 김영석이었습니다. 차장, 혹시 요즘 대표님 댁안에 무슨 일 있냐? 상훈은 무심한 얼굴로 없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라고 답했지만 속은 이미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대표 역시 어느 순간부터 유진의 전화를 받지 않고 집에 돌아가도 무언가를 캐묻듯 별채 괜찮았어? 같은 말을 툭 던졌습니다. 유진은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뒤에야 가슴을 움켜쥐곤 했습니다. 이도진의 눈빛엔 확신은 없었지만 의심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그날 이후 유진과 마주치는 걸 피했습니다. 회사 안에서조차 일부러 회의실에 늦게 들어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녀가 오면 다음 칸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그런 상훈의 변화에 조용히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위기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고 그 감정은 서로를 더 그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립다고 다시 다가설 수 없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숨죽인 감정 속에서 사랑은 더 깊어졌고 두려움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거실 한복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차가운 커피가 식고 있었고 그 앞에 펼쳐진 건 얇은 이온화 비서였습니다. 그녀는 긴 숨을 내쉬고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자 한 통, 오늘 밤 이야기 좀 해요. 이도진은 저녁 늦게 귀가했습니다. 지친 얼굴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그는 테이블 위 서류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살자. 이도진은 그제야 정면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또 회사 소문 들은 거야? 유진은 피식 웃었습니다. 소문이 아니어도 이미 너무 오래됐어. 우리 부부 아닌지.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늘 바빴고 우린 같은 집에 살아도 대화 한마디, 시선 한 번 주는 것도 언제부턴가 사치였어요. 당신 생일도 기념일도 어느 순간부턴 내가 혼자 챙기다. 아예 손을 놓았던 거 기억나요? 당신은 아무 말 없이 집 나가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기다리는 게 그게 우리 결혼의 전부였잖아요. 이도진의 입가가 굳었습니다. 나는 아내가 아니라 그냥 당신 이름에 붙은 그림자였어요. 당신 체면 때문에 웃고 당신 거래처 앞에서만 존재하는 여자. 유진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말끝에 닿은 감정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예요. 이젠 나를 위한 삶을 좀 살아보고 싶어요. 그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며 서류를 들어 올렸고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감돌았습니다. 유진은 식탁에 양손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회사도 정리할게.
대표님 곁에 더는 있지 않을 거야. 그녀의 대표님이라는 말에 이도진은 무언가 느낀 듯 잠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래. 내가 정 그렇게 나오겠다니. 좋을 대로 해.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유진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은 쨍하게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엔 긴 장마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회사를 정리하고 한남동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혼자 머물 작은 빌라 한 채를 구해 조용히 짐을 옮겼고 그 안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만 된 전등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상훈의 연락처를 꺼냈다가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아직 그를 향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감정마저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걸 정리했다고 믿었지만 가장 무거운 건 마음 한켠에 남겨둔 그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려앉은 토요일 오후 신사동 한 카페 유리창 너머로 상우는 익숙한 실루엣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트렌치 코트, 가지런히 묶은 머리, 그리고 긴장된 듯 가만히 커피잔을 감싸쥔 손. 유진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왔고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아도 그가 다가오는 발소리만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담겨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더 이상 회사도 관계도 이름도 붙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혼자 살아요. 이혼했어요. 상우는 눈을 내리깔며 한참을 입을 다물었습니다. 늦게 왔네요. 미안합니다. 유진은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실 나 먼저 떠났으니까. 두 사람은 긴 침묵을 공유했고 카페 안엔 잔잔한 음악과 빗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작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생각났어요. 그 밤, 그 말들. 상우는 눈을 들어 그녀를 마주봤고 그녀는 미소 없이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마치 허락도 강요도 아닌 단순한 마음의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너머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진은 아주 천천히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순간 카페 한켠에서 일어나던 젊은 여직원이 두 사람을 힐끗 바라봤고 그 모습을 카메라로 찍는 누군가의 셔터음이 작게 울렸습니다. 둘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대표 이도진은 회사 비서에게서 한 장의 사진을 전달받았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연인처럼 손을 맞잡고 있었고 배경은 분명히 신사동 카페였습니다. 이도진은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 입술을 눌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배신보다 체면을 짓밟혔다는 분노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던 그들 사이에 또 다른 시작이 누군가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회의 전 대표 이도진은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 신사동 카페 창가 자리에서 손을 맞잡은 상훈과 유진이 정면을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내려다보던 상훈의 손끝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이도진은 웃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누군지는 말 안 해도 알겠지? 상훈은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서실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나갔고 대표와 상훈 둘만 남은 회의실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날 별채 내가 있었다는 얘기 들었을 땐 설마 했어. 설마. 대표의 목소리는 마른 입술처럼 건조했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건드릴 사람이 아니야. 상우는 더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상우는 사직서를 들고 대표실 앞에 섰습니다. 자필로 꾹꾹 눌러 쓴 단 한 장. 자신이 떠나는 이유도 변명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도진은 그를 바라보다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가 널 받아줬다고 생각하나 본데 그건 오래 못 간다. 그의 약한 여자야. 상우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그 말에 담긴 모욕이 명백했지만 지금은 감정을 다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진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 뒤로 며칠 상우는 회사의 마지막 인수인계를 마치고 정리된 짐을 들고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몇몇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조용히 수군거렸습니다. 진짜였나 봐. 대표 마누라랑 차장님이. 그날 밤 유진의 문 앞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엔 그녀가 별채에서 썼던 담요 한 장,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내민 손을 나는 아직 놓을 수 없습니다. 유진은 그 쪽지를 손에 쥔 채 입을 막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미 들켜버린 관계, 이미 무너진 경계.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단 하나의 진심은 여전히 식지 않고 그녀 가슴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상훈이 남긴 상자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담요 끝을 만지작거리던 손끝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가 떠났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그녀에게 더 큰 공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대표 이도진은 아무 말 없이 유진에게 차가운 침묵을 건넸습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식탁에 함께 앉는 일은 없었고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대신이라도 하듯 지인들이 하나둘 유진 주변을 감싸듯 들이닥쳤습니다. 골프 모임 아내들, 전속 가사도우미였던 이모, 비서실 여직원까지 연락처를 돌려가며 유진의 근황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알아차렸습니다. 이 모든 게 남편의 조용하고 교묘한 압박이라는 것을. 집 밖을 나서면 낯선 차가 멀리서 따라왔고 카페에 들어가면 익숙한 시선이 어딘가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대표는 직접 나서지 않았지만 유진의 일상은 서서히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창문 너머 상훈이 살고 있던 동네를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들어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3번 만에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많이 힘들어요. 나도 그래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둘은 서로를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조용히 몰래 은밀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식당 구석, 한강 뚝방 옆 벤치, 심지어 모텔도 아닌 도심 외곽 펜션을 빌려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진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가시처럼 다가오는 대표의 압박, 소문이 이어질까 두려운 주변의 시선, 그리고 상훈에게 피해갈까 두려운 죄책감까지. 하루는 약속 장소에 나오지 못한 유진 대신 그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나 너무 무서워요. 상훈 씨까지 다치게 할까봐. 그는 곧장 그녀의 집 앞으로 향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에서 불도 켜지 않은 거실 한복판에 웅크린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커졌지만 현실은 더 무겁게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가빠졌고 손끝은 차갑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상우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숨어 도망치는 사랑은 이젠 끝내야 한다고. 그녀가 아닌 그녀 곁에 그 남자와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할 때가 왔다고. 대표 이도진은 직접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수년간 쌓아온 인맥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단골 네일숍 주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요즘 남편분 안 오시던데요? 두 분 사이 괜찮으시죠?
가까이 지내던 사무 모임에서는 회사에 새 여직원 들어왔다더라. 아는 후배라는데 좀 닮았다 하더라. 알 듯 모를 듯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유진은 숨이 막혀왔습니다. 감시인지 압박인지 소문인지 알 수 없는 말들이 생활 곳곳에서 자신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훈에게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형 조심해. 요즘 대표님 눈빛 이상해. 형이 누굴 만나든 알고 있는 것 같아. 직속 부하였던 과장 하나는 대표님이 일부러 자료 정리 맡기더라. 넌 회사 떠났는데 왜 자꾸 내 이름이 들려? 상훈은 입을 다물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는 모든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도진은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두 사람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숨이 차오르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이제 그만 좀 해요. 그녀는 울먹이며 혼잣말처럼 그렇게 내뱉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조용한 사람이었던 그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상우는 법률사무소 한 곳을 찾았습니다. 최 변호사라 불리는 중년 남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협박에 가까운 간접 압박도 법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증거만 확보되면 맞대응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우는 처음으로 도진의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진에게 말하지 않은 채 조용히 하나씩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쳐 무너지고 있는 동안 그 남자가 혼자 모든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비 오는 저녁, 상우는 혼자 도심 외곽 모텔 주차장에 앉아 그녀가 남긴 마지막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무섭고 괴롭지만 그래도 보고 싶어요. 그는 눈을 감고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킬 거야. 그의 얼굴엔 망설임 대신 단단한 결심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다음 날 새벽 유진의 집 근처에서 차를 멈추고 그녀가 창문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스며들 무렵 그녀는 하얀 커튼 너머로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멈춘 순간 유진의 눈엔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이제 내가 할게요. 그날 오전 상우는 최 변호사와 함께 법률 대응 전략을 구체화했습니다. 대표의 지인이 유포한 소문, 유진 주변인들이 남긴 문자, 사내 직원들 간의 음성 녹음까지 하나씩 증거 목록으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법적 대응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협박, 사생활 침해까지 가능해요. 상우는 처음으로 두려움 없는 얼굴로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유진에게도 말했다고 합니다. 숨지 말아요. 이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기적으로 살고 누군가는 끝없이 참아야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녀는 그 말의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상훈의 집에 처음으로 자신의 짐 하나를 옮겼습니다. 그는 좁은 싱크대에 그녀의 컵을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건 우리 둘의 집이에요. 유진은 조용히 그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그 기대는 무너짐이 아닌 드디어 의지할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이었습니다. 대표는 변호사로부터 명예훼손 및 간접 협박에 대한 경고서를 전달받고 자신의 행동이 더 이상 묵과될 수 없음을 인지했습니다. 직원들이 서서히 눈치를 채기 시작했고 사내 분위기는 조용히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도진은 자정 무렵 비서에게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그냥 내 아내였다. 지금은 아니야. 싸움은 그렇게 물러나는 쪽의 입술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진과 상훈에겐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낸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작은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소문도 시선도 더는 무너지게 하지 않을 단단한 믿음이 생겨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천천히 적셨습니다. 작은 창틀 아래 식탁 위에는 김이 오르는 머그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상우는 앞치마를 둘러맨 채 토스트를 접시에 담아내며 익숙한 손길로 그녀의 잼을 준비했습니다. 유진은 베이지색 가디건을 걸친 채 머리를 말리지 못한 상태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딸기잼 말고 블루베리예요? 그게 당신이 처음 내 집에 왔던 날 발랐던 거예요. 그녀는 웃었고 그의 말은 대답 없이 커피 향에 섞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이젠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우는 커피잔을 들고 그녀의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식탁 위엔 더 이상 숨겨야 할 감정도 감춰야 할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작게 중얼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아무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주방 창문을 열자 잔잔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따뜻한 냄새가 방 안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누군가의 시선을 걱정하며 창문을 닫았겠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외출했고 한강을 걷고 시장에서 반찬을 고르며 작고 평범한 일상들을 하나씩 다시 쌓아갔습니다. 유진은 가끔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 걸 왜 그리 오래 돌았을까요? 그 말에 상우는 늘 같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돌았기 때문에 서로를 확실히 찾을 수 있었죠. 밤이면 서로의 숨결을 들으며 잠들었고 아침이면 늘 2잔의 커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몇 번을 바꿔도 그 습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때 금기였던 사랑이 이젠 가장 평범한 하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가장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부르며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황혼의 삶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